제인터내셔널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제일인터내셔널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립된 거예요. 빵들 안 드세요? 이거 맛있는 건데 딱딱해지면 맛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맛있어요. 커피도 내려놨고 하니까. 커피도 갖다 드시고 편하게. 정치적 대응으로 있어서나 어떤 하나의 이론 체계나 이런 거를 모든 해운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의 힘도 좀 미약했겠죠. 전체적인 운동의 힘도 미약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나라들과 단순하게 입장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의 운동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게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정해서 그거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성명서를 발표하는 총회를 하죠. 총회에서 무슨 결의안이나 성명서 발표하는 거 외에 일치된 어떤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근데 이 제이인터내셔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책 제목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논쟁의 역사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데, 논쟁은 결국 이제 입장이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막스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일치를 했지만 이 막스주의 안에서 다시 분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예수가 좋고, 초대교회 때 예수가 좋고 이제 사도들이 각기 다르게 예수를 해석하면서 교파들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이 막스주의 안에서도 막스 엥겔스가 죽고 막스 엥겔스의 후계자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수많은 이론가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대결이 심화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인터내셔널이 이런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분열이 심화돼서 깨지고 막스주의가 오늘날 같이 다양한 분파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제이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이에요.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따른 분열인데, 초반부터 이제 분열에 좀 좋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요. 창립되고 나서, 창립을 했으니까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니까 이걸 기념하기 위한 어떤 투쟁, 의미 있는 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창립 다음에 메이데이가 이때 있었거든요. 메이데이에 전 세계의 인터내셔널 가입국가들이 일시에 시위를 하기로, 메이데이 기념 시위를 하기로 결정을 다 해요.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했는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이게 말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특히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독일 3인당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입장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근데 독일 3인당의 입장 변화가 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이인터내셔널 전체에서 제일 큰 당이 독일 3인당이에요. 제일 크고 이론적으로도 지도적 역할을 하던 당이 독일 3인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이인터내셔널이 붕괴되는 그날까지 1914년까지도 독일 3인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제이인터내셔널 전체의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정도로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하면은 메이데이 시위 좋은데 이렇게 달력을 펴본 거야. 일정 잡아야 되잖아요. 그날 뭐 어떻게 할때 일정 잡으려고 달력을 딱 펴보니까 이게 휴일이 아닌 거야. 평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기념 시위를 하려면 일을 안 해, 파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총파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3인당 입장에서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 파업 힘든데 파업을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일요일이면은 사람들 모여서 할 수가 있는데
휴일날이니까 다 파업을 다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됐죠? 오늘날도 물론 아주 탄압이 거세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죠.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압을 하는 게 그냥 뭐 잡아 체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발포도 하고 칼로 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사상자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포, 그 진압 이후에 체포를 하죠. 노동운동 지도자들 거의 다 체포해버려서 사실상 노동운동이 붕괴되는 경험을 여러 번 이미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메이데이 기념 시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당을 만들어서 발전시켜놨는데 이게 붕괴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방침을 선회를 해요. 선회를 해서 메이데이에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주 일요일날 쉬는 날 그냥 집회를 하는 걸로 기념식을 하는 걸로 입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당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거 독일 사민당에서 앞장서야지. 세력이 제일 큰 애들이 발을 빼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인터내셔널 조합 국가들은, 가입 국가들은 원래 결의대로 파업을 하고 기념 시위를 메이데이에 해요. 근데 당연히 지배계급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난 탄압을 가해서 수많은 사상자도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웅적으로 투쟁을 해서 시위를 했는데 독일 사민당이 발을 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일요일날 가서 그냥 기념 집회만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앙금이 쌓이겠죠. 야, 우리는 피 흘려가면서 우리는 힘도 훨씬 약한데 이런 걸 했는데 제일 힘도 세고 강력하고 우리한테 잘난 척하고 앞서가던 당이 발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 운동의 방식에 대한 갈등이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운동을 보장하는 온건한 노선과 좀 과격한 노선 사이에 갈등이 처음부터 인터내셔널 출발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인터내셔널이 쭉 발전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논쟁이 수정주의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논쟁은 시간 순서대로도 아니고 시간도 막 겹쳐 있어요. 겹쳐 있고 이게 딱 독립되어서 이 주제만 따로 다루고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가지가 거의 겹쳐져 있어요. 사건으로도 겹쳐 있고 인적으로도 겹쳐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그냥 주제별로 개념상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수정주의 논쟁이죠. 수정주의하고 계량주의는 두 가지 개념 구분 지난주에 했었어요. 수정주의는 말 그대로 막스주의의 원칙을 수정해야 된다. 막스주의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계량주의는 전술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죠.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계량적인, 그러니까 제도 내에서의 온건한 전술을 채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량적 전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집회, 시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지향하는 바가 사회 전체의 전복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닌 기존에 주어져 있는 질서 내에서 허용되는 전술을 선택하는 거죠. 허용된다는 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합법적인 전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예. 분명히 합법적인 전술이죠.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법에 맞는 거죠. 근데 모든 법에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량적 전술을 채택한다고 해서 모든 법 일체의 법률을 위반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량적이거나 뭐 부분적인 투쟁을 해도 집시법이나 뭐 이런 거 국보법까지는 안 걸려도 집시법까지는 걸리고 이러잖아요. 도로교통법 뭐 이런 것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체의 법률을 위반하지 말자는 얘기보다,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자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는 입헌적 질서 내에서 투쟁을 하자. 이게 훨씬 좀 본질적인 의미예요.
입헌 질서라는 건 국가의 기본적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체제 내에서 가급적 이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급 입장에서도 법도 어기는, 법을 위배하더라도 이렇게 위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못 봐주는 한도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자기 정권이나 아니면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고 할 때는 탄압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겠죠. 역학관계에 따라서. 그런 의미는 이 입헌적 질서 내에서 투쟁을 하자. 그래서 원하는 걸 얻어내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개량적인 전술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치 권력의 장악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의 장악이 아니니까 주로 어떤 요구들을 노동운동 내세웠겠어요? 경제적 요구들을 많이 내세웠겠죠. 그래서 경제 투쟁이 주로 개량적 투쟁의 내용이 되겠죠. 경제 투쟁 그러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의 개선. 이 당시에 노동 조건은 아주 열악했으니까. 또 그거보다 훨씬 이슈가 됐다. 아주 정말 중요하겠죠. 노동운동이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공통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죠? 노동 시간의 단축이야. 노동 시간의 단축.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 당시에는 책에 나올 텐데,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해요. 잘 못 외워요. 얘기할 때 틀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도 확인해 보시고, 10시간 노동 쟁취가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 이전 단계에서 한 1850년대, 60년대는 13시간, 12시간, 보통 13시간 노동일 쟁취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 그게 조금씩 노동운동이 아주 많은 희생을 해서 투쟁을 해서 얻어낸 성과가 이런 짧은 노동 시간이죠. 이 당시에는 10시간 노동 같은 거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8시간 노동이 된 거는 그 이후에 또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투쟁들이 이제 개량주의적인 투쟁인데, 여기서 수정주의 논쟁으로 하는 거는 수정주의하고 개량주의가 인적으로나 정치 세력으로 거의 겹쳐 있었기 때문에 수정주의 또는 개량주의 거의 실제로는 같은 말로 쓰였어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같은 말로 쓰였어요. 자, 근데 이런 수정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낙스주의 진영에서 이게 세력을 얻지는 않았을 거고,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낙스주의 원칙이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수정주의가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현실에 적용도 안 시켜보기가 틀렸을까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 낙스주의 원칙들이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세력으로 형성돼서 운동으로 발전을 해는 않았는데, 실제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막스가 주장했던, 또 막스의 후계자들이 중요하게 주장했던 원칙들과 위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겠죠. 그게 어떤 거겠어요? 아까 말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현상들을 열거를 했었죠. 바로 이 현상들이 실제의 현상들과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고, 에어프루트 강령에서 독일 사민당이 규정했던 몇 가지 현상들과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 위배됐느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실질 임금의 상승이 일어나요. 1870년대, 80년대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게 빈곤화 대제라고 했어요. 노동자 계급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빈곤화 됐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고조돼서 계급 투쟁이 격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숫자가 늘어난 건 맞아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성장을 했겠죠. 근데 임금이 떨어져요. 초기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해서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오히려 향상되는 상황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독일에서. 독일의 산업 발전 속도가 그 당시에 제일 빨랐거든요. 거의 주요 산업에서 영국을 추월할 정도로 독일이 급속하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별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게 혁명적인 그런 불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독일이 대체로 좀 이렇게 사각형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남독일, 북독일을 보통 나눠요. 지리학에서도. 남부독일, 북부독일이 상당히 좀 다른 지리적이거나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북부는 19세기에 어떻게 되냐면 주로 산업 발전을 하죠. 남부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전통적인 농업이, 산업이 주를 이루게 돼요. 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막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에 근거한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이 산업이 발전한 북부 지역에서 활발해진 노동운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남부지방에 가면은 3인당 있죠. 남부지방에도 3인당이 있는데, 남부지방의 3인당 활동가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농민이 막스주의에서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농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농민이 다 소멸할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 농민들한테 가서 3년 조직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곧 소멸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당 활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그런 막스주의를 3인당을 지지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농민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3인당의 공식 입장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런 자본주의 충분한 발전 이후의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게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신앙의 수준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현실의 문제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갖고 활동을 물론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3인당의 영향력이 남부 지방에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주계급의 세력이나 자유주의자들의 세력이, 물론 남부에서는 자유주의자도 약했지만 그 3인당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남부 출신의 3인당 활동가들이 중앙당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막스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독일 내에 있으니까 이거 막스주의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계급 단순화 태제를 부인하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과 프레타리아 계급만 단순화된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중간 계급인 농민 계급이 남부 독일이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남아있지 않느냐, 계급 단순화 태제를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본주의는 이제 성립한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는 주기적 3년이나 5년이나 길게는 이제 10년 주기의 불황이 거듭해서 오죠. 근데 1870, 8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 불황이 상당 기간 안 오는, 그러니까 1870년도에 아주 큰 불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 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아주 짧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보이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위기를 계속 겪다가 결국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 혼란스러움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은 자본주의가 붕괴 안 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독점체들이죠. 이제 카르텔, 트러스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시장의 경쟁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끊임없이 불안정해지는데, 이 경쟁을 단합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안정화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경쟁이 왜 불안정성을 가져오냐 하면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 간에 이게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자본주의 고정 경제학의 대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게 공황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절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공급자가 여럿이어서 서로 경쟁하면은 얼마만큼을 시장에 공급할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못해요.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경쟁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자꾸 공급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재고가 쌓여서 불황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일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단 하나의 단일한 공급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공급하더라도 수요를 넘어서거나 수요에 미달하거나 하더라도 불황 현상을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카르텔 트러스트라는 방식으로 대자본, 독점 자본들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독점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에 담합하는 거, 요새도 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뭐죠? 자본가들끼리의 담합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합을 막는 거야. 그러면 담합하면 자본가들한테 기업 입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등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거 막스주의가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는 막스주의 아주 중요한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뭐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이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상당히 널리 사회주의자들 안에서도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정통파들이 공산당 선언 이래로 쭉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가깝게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라는 현상에 대한 불신, 이게 수정주의의 출발점이에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거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굳이 혁명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적 질서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와 아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여기서 그전의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계급만이 이익을 독점하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그거를 충분히 자기 권리를 찾아서, 자기 몫을 찾아서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게 곧 사회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도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정주의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주의가 일반화된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원인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붕괴론을 둘러싼 논쟁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이런 주장을 이론의 형태로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베른슈타인,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인주의의 아버지죠. 지금 유럽에 있는 3인당들은 전부 다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중요한 텍스트가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3인당의 과제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쉬운 책이에요. 읽기에. 상당히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이론적 책은 아니에요. 신문에 이제 논설문 같은 걸로 쓰여진, 좀 대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주 난해하고 그런 책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3인주의의 교과서,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남아있는 베른슈타인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아까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베른슈타인 이제 어떤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또 두 번째로는 중간 계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베른슈타인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다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수적으로 더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중소자본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자영농의 수가 더 늘어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대단한 주장을 하는데, 중간 계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본가 계급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의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로 남게 될 거라는 게 막스주의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자본가 계급의 수도 늘어났다 이래버려요. 통계를 가지고.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지는 않잖아.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근거가 되게 재밌는 건데, 주식회사란 제도가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럼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를 다 자본가로 보는 거야, 이 사람. 주주를 다 자본가로 계산한 거야.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이게 다 자본가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주식회사가 많아지면 주식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상장이 된다, 요즘처럼. 그럼 자본가의 수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2천만 정도 된다는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한국은 거의 자본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자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제기를 하면서 이걸 다 실증적인 통계 자료 같은 걸 갖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이 당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라면은 베른슈타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식은 실증적인 방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야. 이론을 갖고 논리적으로 연역해 나가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 가지고 이거 맞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스주의가 잘못됐다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베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막스주의가 이게 잘못된 거는 너무 철학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해겔 철학이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해겔 철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오류를 범한 거고, 이거를 극복하고 진짜 과학적인 사회주의가 되려면은 그 철학적 요소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실증적인 접근법이에요. 실증주의적 접근법이 베른슈타인이 채택한 막스주의에 대한 대안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20세기 동안에도 내내 막스주의자들하고 실증주의자들하고 과학처럼 논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세요 혹시? 뭐 아드로노하고 칼 포퍼 논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뿌리가 전부 다 그게. 실정주의라는 접근법하고 변증법이라는 접근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실증주의적 접근법을 택하는데, 문제는 이 실증주의라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의 중요한 학문 방법이 있잖아요.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스 당시에는 이제 실증주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락스가 생각하기에 그 근대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그거를 막스 엥겔스는 형이상학이라고 불렀어요.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실증주의에도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거를 배제하려고 변증법이라는 걸 막스가 내세웠는데, 베른슈타인은 그거를 폐기한 거예요. 변증법을 폐기하고 실증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상당히 가까워지죠. 학문 방법론적으로. 이건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영향이에요. 자, 베른슈타인이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우니까 당 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게 두 가지 의미에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는 좀 완고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 입장을 폐기하고 이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스주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 붕괴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난리가 나냐 하면은 속마음은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렇죠? 속으로 다 그렇게 베른슈타인에 동조를 했는데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죠. 붕괴론이라는 게 특히 독일 사회당의 하나의 힘력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원들을 결속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붕괴로 부정해버리면 당원들이 당으로부터 이탈할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베른슈타인을 막 반박해요. 반박해서 뭐 제명하자는 등 뭐 얘기를 하지만 별로 이렇게 액션을 별로 안 취하죠. 그렇죠? 이건 좀 비슷해요. 강용석이 막 당장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러더니만 뭐 그냥 시들시들 하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른슈타인 막 공개적으로 막 다들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는데, 그러면 저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렸겠죠. 그 징계 안 하는 거야. 그냥 경고 정도 주는 거야. 당연히 수출당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베른슈타인이 3년에서 한 번도 안 쫓겨나. 그게 너무 이상하죠. 그냥 단순하게 정책 하나를 당 지도부가 다르게 제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 원칙 자체를 폐기하자 이랬는데 당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냐 하면은 독일 3인당의
상당수가 이미 베른슈타인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베른슈타인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상당히 독일 선장에 대해서 강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이론을 먼저 내고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이상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책으로 내고 이게 영향력을 확대시킨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베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이 널리 퍼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론의 형태로 표현한 게 베른슈타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베른슈타인이 뭐 개인이 당해서 제명을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이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독일 3인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베른슈타인이 주장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정통파를 자임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통 누구냐면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른슈타인하고 카우츠키는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통 막스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오르소독스하다. 이 말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수정주의라는 말이 있으려면 정통이 있어야 수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통이 누구냐? 칼 카우츠키가 자기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도 카우츠키한테 그런 권위를 뭐 면허장 아무도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혼자 자기가 정통이다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입장을 나눈 사람은 이제 2단으로 하나씩 단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통의 입장을 확립을 공식화 시켜 나갔던 거죠.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의 별명이 막스주의 교황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게 권위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중세일 때 교황이 뭐하죠? 종교재판에서 2단 막 고문하고 처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제 오만하게 자기가 정통을 자임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카우츠키가 자기가 정통이니까 이란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아는 사이에 뭐 말심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랬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카우츠키가 사실 베른슈타인을 반박을 제대로 못해요.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아까도 봤듯이 붕괴론을 둘러싼 거잖아요. 붕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논쟁인데 베른슈타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붕괴론이 틀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파 입장에서 붕괴론이 맞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카우츠키는 몸을 좀 넘어가요. 논점을 회피를 하면서 붕괴론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고 붕괴론이라는 게 고유한 이론으로서 막스주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회피해요. 막스주의의 중요한 이론도 아닌 걸 갖고 공격하면서 막스주의를 비판하는 거는 올바른 공격이 아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들을 가지고 그 베른슈타인이 제기했던 반박들을 뭐 통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반박을 하고 그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이 카우츠키가 베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잘 논박을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를 하는 현상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카우츠키 스스로도 나중에 가면 베른슈타인에게 동조해요. 말년에 가면 베른슈타인하고 똑같아지거든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론적으로나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나 이때는 대립점이 두드러졌지만 상당 부분 동조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른슈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 한계가 막스주의를 수정주의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정통 막스주의 안에는 베른슈타인식의 반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논리가 처음부터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카우츠키가 이 사람이 혼자 좀 못난 놈이어서 막스 앵겔스 후계자를 잘못 둬서 얘가 반박을 잘 못한 게 아니라 막스 앵겔스의 논리만 가지고는 베른슈타인식의 반박에 대해서 그렇게 유효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